장기요양 시설 입소하고 관련된 걸 얘기해 보자고요. 시설에 입소하면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외부하고 차단돼 있어요. 한정된 공간에 갇혀서 지내야 돼요. 이거 교도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교도소는 만기 출소한다는 게 있는데 여기는 만기 출소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설의 어떤 방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혼자 죽을 거라고요. 이게 공리주의적인 세상 그 생각이 지배한 그 탓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리주의는 기가 막힌 유용성을 갖고 있어요. 제레미 벤단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인간이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애가 인류대학 가면 행복할 거다. 뭐 월세에서 전세로 가거나 내가 집으로 사면 행복할 거다. 명품 가방 사면 좋겠다. 휴가를 아주 멋진 곳에 가면 좋겠다. 그럼 행복할 거야. 복권에 당첨되면. 그랬는데 진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에이, 내가 저기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돼도 1년만 지나면 원래만큼으로 다시 돌아와요. 원래 태어날 때 5로 맞춰진 사람은 레인지가 3에서 7 정도 사이에만 움직여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이 레인지가 7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세팅될 때 8로 태어난 일부가 있어요. 여기는 한 6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한 30% 정도가 8 가까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기분이 업 되지 않는 사람은 늘 똑같은 상태에 머물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대개는 처음부터 세팅이 높게 돼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 느끼는 거에 실제로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자기의 세팅하고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암만 나쁜 일이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래의 세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그러죠. 제레미 벤단과 올드스 헉슬리의 세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어떤 행복은 쾌감이라고 하는 생각들에 근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어떤 내 생화학적 조작으로 행복을 느끼게 만들면 인간이 행복해질까요? 쾌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면? 그러면 마약 중독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게요? 몰라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아마 그 크레이빙이라든지 그럴 때 느끼는 불행함이라는 거는 그 행복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국가시장이 사람들한테 너 행복하려고 살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너는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다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당장 행복을 사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 행복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뭘 사가지고 오냐 하면 높은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세팅을 가지고 와요. 한번 그걸 세팅을 잘못하면 모든 게 다 시큰둥해져. 예를 들면 제가 차를 모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차는 소나타인데 내가 어느 날 페라리를 몰았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소나타를 타면 소나타는 차도 아니야. 이 세팅이 잘못되면 불행해지죠.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불행해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행복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행복한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큰 행복 하나가 뚝 떨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작은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혼은 그런 면에서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결혼은 불행이겠죠. 그런데 이 작은 행복을 계속 가져오는 데는 그 가족들 또는 거기서 주는 그 따뜻함, 그런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행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총체적으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양육 자체는 상대적으로 불쾌한 일에 속하죠. 애 키우는 거 좋다 그러는 분들 있어요? 나 애를 잘 키우니까 난 열도 키울 거다 그런 분 계시냐고요. 그러면서도 부모가 애가 나의 행복의 원천이었다 그러죠. 내가 걔 때문에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가 뭐 밤에 우니까 자다가도 일어나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뭐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제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는 사랑으로서 쟤를 키운다. 저 새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다. 그걸 삶의 의미로 삼지 않아요? 그 의미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게 꼭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오스카 와일드가 신은 인간을 벼라리고 하는 경우에 거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로또 당첨되고 심장마비로 죽거나 직장 그만두고 뭐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얼마 안 가서 죽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유대인이었죠. 스피노자는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현대의 정신의학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몸하고 정신이 하나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사물은 자기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살아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든 겨들릴 수 있다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가장 큰 게 수용소 군도를 썼던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그 이제 소련의 그 굴락에서 인간을 개조한다고 하는 그 상황, 그 수용소 군도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 썼죠.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하죠. 그 수용소 군도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인간이란 게 얼마나 질기고 그 삶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나중에 썼을 때 구차한 삶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희생자들의 정인이 되어서 정언할 거다. 내가 여기서 안 죽고 매일 아침에 점호할 때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몸을 가지면서도 일어나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살아서 정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인간한테 어떤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벤담식으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벤담이 이런 얘기를 실제 했어요. 모든 거지와 불황자를 잡아서 구빈에 몰아넣고 일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거리를 다닐 때 거지나 불황인을 보지 않아서 더 좋고, 거지나 불황자도 일을 할 수 있고 비 올 때 비를 맞지 않게 해줄 지붕이 있어서 더 행복해질 거다. 이게 저기 삼천교육대 할 때 그때 사람들 박 잡아가지고 넣는 이것도 비슷한 관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럼 스스로 그걸 선택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치매 환자들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제링 벤담한테 물으면 좋은 일이라고 그럴 거예요. 환자가 입소하면 돌보던 가족들은 이제 해방되고 삶을 즐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 대신 이제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또 일자리 얻어서 좋고, 환자는 더 안전한 곳에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다 행복한 거 아니냐? 누가 불행해졌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대신 거기 갈지 안 갈지는 자기가 선택하게 하면 좋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뭔가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 갇혀 지내면서 내가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도 그걸 택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치매 걸리면은 그런 걸 잘 이해 못 하죠. 그랬을 때 결국 입소를 결정하는 거는 수발하던 가족이라는 거죠. 환자는 그걸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가 2008년도에 장기요양 보험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5의 사회보험입니다. 주된 목적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다른 보험들은 다 본인이 그 대상자야.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 혜택을 받죠. 국민연금은 연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고용보험은 실업을나 뭐 어떤 그 고용 상태 변동이 생긴 사람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산재도 일하다 다친 사람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본인이 혜택을 받는가요? 물론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낙인이나 도덕감 때문에, 도덕적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입소를 쉽게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딱 제도를 도입하자 이제 도덕적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나라에서 이거 하래. 나라에서 좋은 일이니까 하라 그러지 뭐 나쁜 일인데 하라 그래?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옆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가니까 나한테 당당하게 이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나는 못해? 우리 엄마 아버지 저기 그렇게 수발하는 거 그런 부담 내가 질 필요 없고 그냥 시설에 보내면 돼. 그러면서 모럴 해저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남의 손에 의존해서 살 수 있는 치매 환자를 장기요양 시설로 옮겨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가그의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옮겨서 또는 수용소에 옮겨서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된다. 이게 한 세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시설에 옮기는 게 그 사람들, 환자들 안전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안전을 걱정한 거죠.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프로젝션이라 투사한다 그러는데, 시설, 장기요양 시설 가는 것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죠. 환자가 편안해지는 건가요? 자기가 편안해진 거지. 그것 똑같은 투사입니다. 이 공리주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수결 원칙은 예외 없이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와 상충하죠.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뭐 간병 부담 줄여달라고 하니까 그 장기요양법 만들어 시행했어요. 그런데 시설에 그 노인들을 입소시키면 혼자서 그렇게 있다가 죽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해서 외면하고 그렇게 한 걸까요? 이건 사실 다수가 무력한 소수를 힘으로 제거한 거죠. 자,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고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격리된 방에서 혼자서 죽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희생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나는 다수, 너는 소수라는 거죠. 공리주의는 설사 소수가 희생이 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속삭입니다. 이 공리주의적인 논리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졌고 이것이 법으로 구현됐죠. 산업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집에 있던 여성들마저 일을 하게 되면서 돌볼 수 없게 되니까 이 결국은 간병 부담 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게 장기요양 보험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산업사회에서의 가족과 공동체가 사라진 것이 이 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외롭게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죠. 제가 이제 이것까지만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진도를 나가면요. 이건 제가 런던에 있을 때 2004년도에 우리나라 자료를 보고 그 인터내셔널 사이키아트리라는 데 냈던 그 작은 아티클에 있는 표인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입니다. 퍼실리티가 2003년도에 장기요양 시설이 318개 있었고요. 2011년도에 10개 정도 있는데 아마 요양이 필요한 숫자를 한 10만 명 정도로 생각했고 최대한도 아마 7만 4천 정도의 그 베드를 우리가 2011년도에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잘못 추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 이거는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요양병원인데요. 2000년도에 19개가 있었죠. 그런데 2011년도에 940개가 있고 2014년도에 1325개가 있어요. 병상이 2014년 7월에 약 한 20만 개,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31%가 장기요양 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양시설이 73,774개 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거꾸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베드 숫자가 2011년도에 7만 4천 개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 숫자가 7만 4천 개가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베드 숫자가 7만 4천 개가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시설이 7만 4천 개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요. 물론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엄청나게 넓게 만들고 그렇게 나중에 늘어날 거니까 미리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OECD에서 최고로 높아졌어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양병원의 병상을 늘리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서 병원의 형태를 자꾸 바꾸고 싶어 했고 정부가 그걸 허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예요. 너싱홈 숫자 베드는 거의 요양병원의 숫자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은 또 건강보험의 혜택도 같이 받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우리가 뭔가 정부가 굉장히 뭘 잘못한 것 같죠. 아까 앞에서 제가 정부가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은 교육이나 보건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공동체가 이거 하라고 떠맡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중에는 하기보다는 시장에 그거 떠넘긴 거예요. 물론 정부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부가 하게 되면 그 가격을 제대로 못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면은 있지만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포위돼가 꼼짝달싹 못하는 형편이라고 제가 보긴 그래요. 정부는 아니다 하고 얘기할지 몰라요. 정부가 제도 초기에 안 나서고 시장에 맡기면 정부 부담 없이 확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정부가 뭐라고 못 그래요. 개인들의 사유재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영향하에 놓이게 되죠. 자, 병원은 국공립이 6%예요. 요즘 영유아 시설 어린이집에서 애들 막 학대하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죠. 그것도 국공립이 6%예요. 장기 요양 시설은 국공립이 2%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장기 요양 시설만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인간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는 외부로 시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닫혀 있는 시설이라서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문을 열어젖히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혼자서 어떤 방에서 죽어가는 노인들이 숱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정부가 얼마나 꼼짝 못하는지, 거기에 또 의회들이 얼마나 어떻게 가담하는지를 보면요,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했더니 시의회하고 민간의 시장이 같이 결탁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안들을 생각해 보면요,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입소하고 입소 유지와 퇴소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0년도에 치매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이런 얘기는 법에 없어요. 그냥 한번 입소하면 그 다음 얘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 입소가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비추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위배하는 걸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치매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신보건법에는 입소나 입소 지속이나 퇴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6개월마다 위원회가 열려서 심사하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강박에 대한 것도 제도적으로 기준이 있고 어떤 한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정신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을 관리하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장기요양 등급 1에서 상급한테는 입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대개 의사한테서 주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그 건강보험에서 같이 그 자격을 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한 번 더 입소가 적절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입소하게 되면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나 별도의 치매위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계속 입소 입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정신장애인하고 동일하게 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게 되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50만을 넘었을 때 우리나라 병상수가 40만 개를 넘었어요. 장기요양 병상수가. 그런데 5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최대 한도로 우리가 시설에서 케어를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의존성을 가진 환자는 한 10만 명이 채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중풍 때문에 혼자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 가야 된다는 경우들을 한 20만 명 정도를 꼽더라도 그래도 병상이 남잖아요. 민간에서 병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병상을 비워둬요? 안 비워두죠. 사실은 브로커를 동원해가지고 공짜로 해줄게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어쩌면 집에 살고 있는 노인들도 집 대신에 거기로 이사를 갔을지도 몰라요. 거기 사는 게 좋다 그러고 갔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봐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공동체, 아까 가족과 공동체가 와야 돼서 없어졌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요즘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 이런 말이 나와요.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무슨 운동본부, 무슨 시민협의회, 시민회의, 무슨 연대, 무슨 본부, 무슨 운동, 이런 게 우리 사회의
그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 그 이념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멀어지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면 기존 공동체에서 갔던 길 말고 다른 거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로 이제 그 불손한 얘기를 하나 하면 국가나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죠. 중국이 중화 사상을 얘기하고 한족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람들 중에 한족이 10%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면서 전부 다 그 한족이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뭐 지리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실제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공동체인 거죠. 국가 시장이 감정적 유대감을 제공할 상상의 공동체로 국민이라든지 소비 공동체 같은 걸 내세우는데요. 국민은 대개 민족주의, 소비 공동체는 소비지상주의로 갑니다. 자, 소비 공동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 매니아들의 그런 공동체죠. 한 입 베어 먹은 그 사과 모양의 애플 상징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것만 애플 것만 다 사요. 그렇게 해서 맥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그 아이덴티티처럼 생각하는 소비 공동체.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또 다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우가 인류가 일하지 않아도 사는 미래를 꿈꾸었는데요. 그 유토피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소수만이 안정적 수입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은 그게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 일이라는 걸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구원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켈빈의 교리였는데 그 유대인이나 프로테스탄트 공통적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봤어요. 네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그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 많이 내고. 그런데 마르크스는 노동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영향 때문에 일을 통해서 얻는 성과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은 노동이다. 그런 노동을 잃어버린 노동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보다 더 숙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나 아렌트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걸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죠. 뭔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발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면 그 순간에 무엇이 가장 최단 거리인가가 보여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새로운 공동체는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설이 입수한 후 외롭게 격리된 채 죽어가야 하는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자, 해체된 가족의 공동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바꿔야 됩니다. 아마 국민이나 소비 공동체하고 그들만의 리그 사이에 아마 존재할 텐데요. 폐쇄적이지 않고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규모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성을 가지면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외 없이 수익을 공동체에 대투자해서 공동체를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모델을 가지면 아마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에 생겨나서 그 혼자서 집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 생각해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여건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가정 내 일손마저 필요로 하고 이래서 다 나갔는데 지금 도리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있죠. 그런데 치매 케어 수요는 증가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고요. 문제는 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일이죠. 그랬을 때 이 질적 관리의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요. 교육 및 자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건 아마 요즘 별점으로 표시된 평가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굴 케어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뭐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별점을 1개 받았다 그러면은 치명적이겠죠.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일을 안 줄 거니까. 그런 식의 것도 가능하고, 문제는 이제 치매 케어 공급에 대한 보상인데 금전적 보상을 줄 수도 있고 호혜성을 근거로 해서 케어를 내가 제공하고 그걸 쌓아두면 누군가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케어를 주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이 쓸 수도 있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자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국가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뭐 국가 부담과 수익자 부담 같이 할 수도 있죠. 매개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매개 산업이라는 게 지금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죠. 생산 안 하고 수요자 공급자만 연결하는 건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컨슈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그 사이에 투라는 게 매개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시장을 닮았지만 같은 모델을 이용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만들었을 때 뭔가 그 시장이라는 건 법안을 만들든지 해서 게임의 룰을 바꿔서 와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힘이 굉장히 크죠. 정부가 그렇게 쉽게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살던 곳에서 살다가 죽도록 한다는 게 올바른 지향이냐? 아까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게 옳다고 했을 때 그래야지 무엇이 옳은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든 쪽으로 전환을 했고, 장기영보험이 이미 가정이나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집에서 죽을 수 있고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탈원화에 성공해야 합니다. 24시간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마 하나의 그 생태계처럼 전문가들이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면 가능할 텐데, 얼마 전에 나온 가정 호스피스가 큰 희망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뭐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거처를 개선해야 되는데 스마트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센서들이 있는 노인들의 집, 이걸 통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절하게 매개 기능을 활성화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 중에 잘 못 움직여서 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데려가 줄 사람을 찾는 데든지, 나를 하루만 정동진 가서 아침 해 뜨는 걸 좀 보게 해줘. 그런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누가 없, 그걸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고 있는데 시장에서 뭘 좀 사다 줘. 뭐 이런 거를 시켰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걸 필요한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정 호스피스는 보면 한 5만 원밖에 안 된대요, 한 달에. 이 시범 사업이긴 한데요. 근데 대개는 성모해서 뭐 가톨릭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국가 관련된 공공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은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집에서 케어를 받다가 집에서 죽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더 많은 성공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어의 핵심적인 요소는 공감입니다. 케어는 어떤 시설이나 인력이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은 감정적 공감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다루는 일이 오로지 인간한테만 남겨져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감성적인 치료들,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뭐 해상치료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정말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어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봇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따뜻한 공감을 주는 거는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설 위주의 치매 케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치매는 정신장애고 치매인도 정신장애인입니다. 치매인인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이미 정신장애인들은 탈원한 지가 오래입니다. 자기 집에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새로운 공동체는 치매케어 공급자와 치매케어 수요자의 연결을 매개하는 역할로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서 서로의 인권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바로 지금 치매 케어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치매 케어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일을 담당을 하면서 공감을 통한 따뜻한 힐링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너의 불행을 딛고 나의 행복이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너의 행복과 더불어서 나의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지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학회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이상인 치매인의 더 나은 삶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